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의 기억이다. 제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고 저와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그 빈자리를 도저히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존재는 저에게 있어 그만큼 커다란 기둥과 같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60대 여성입니다.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장례식은 눈물 속에 치러졌어요.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일들이 남았어요. 자식들과 함께 남편이 남긴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은 저를 위해 꽤 큰 유산을 남겨주었죠. 그런데 큰딸이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의 유산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유산 중에 내 몫은 언제 받을 수 있어? 제가 차마 대답을 하지 않자 큰딸은 점점 더 다급해하더군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유산 타령이야? 그리고 너한테 줄 아빠 유산은 없어. 큰딸은 제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왜? 나도 아빠 딸인데 왜 내 몫이 없어? 엄마 농담하는 거지? 지금 엄마가 농담할 기분이겠어? 누나는 제정신이야? 아빠 장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일주일이면 이제 유산 정리해야지. 그럼 평생 슬퍼만 하니? 아들과 딸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드디어 시작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유언을 공개했어요. 그 유언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었죠. 놀랍게도 큰딸에게 유산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큰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뭐? 나한테 유산을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빠가? 왜 나만 못 받는 건데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날 가장 예뻐했는데. 큰딸은 울분을 터뜨리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네 아빠가 그렇게 널 예뻐했는데 넌 왜 그 양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니? 네 아빠가 죽으면서도 널 걱정하면서 죽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몰라서 물어? 돈만 생기면 쇼핑이다 옷이다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너 바람나서 이서방이랑 이혼하고 그거 네 아빠가 다 보면서 얼마나 매일 밤을 울었는지 알아? 네 아빠가 얼마나 강철 같은 남자였는지 니들도 잘 알잖아. 나 네 아빠 평생에 우는 거 한 번을 못 보고 살았었다.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동생들 생각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양반이었는데 그런 네 아빠가 너 바람나서 이혼 소송한다니까 마시지도 못하는 술 마시면서 매일을 우시더라. 그런데 이제와 무슨 유산이야? 네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감히 그 돈 달라고 못한다. 제 말에 큰딸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그때 나도 힘들었어. 아빠만 울었어? 나도 매일 밤 울었다고. 솔직히 나만큼 힘들었겠어?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큰딸은 자신의 외도와 사치가 모두 사위가 자신을 외롭게 버려둬서 그런 거라고 주장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이서방도 살아보겠다고 매일 야근을 하며 주말도 없이 살았던 걸요. 나도 힘들었어라는 큰딸의 말만큼 무의미하고 허무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누나. 누난 자격 없어. 아빠 유산 받으면 누나는 얼마 안 가. 그 돈 다 써버릴걸? 나는 누나가 아빠가 평생을 바쳐 힘들게 모은 돈 그렇게 쓰는 거 두고 볼 수 없어. 네가 뭔 상관이야? 끼어들지 마. 엄마, 나 그 돈 필요해. 좋다 싫다가 아니라 당연한 내 몫을 달라는 거잖아. 법이 정한 내 몫이라고. 내 거 달라는 거잖아.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무슨 당연이야. 아빠 유산 모두 엄마 거야. 한 푼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큰딸과 아들의 언쟁이 점점 격해지자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했죠. 남편 죽은 지 일주일 됐는데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것만큼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또 있을까요? 저는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박주미, 그만해. 네 정신부터 먼저 차려. 너 정신 차리면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해보마. 하지만 큰딸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죠. 엄마가 안 주면 내가 못 받고? 소송 걸면 끝이야. 나 엄마가 내 돈 안 주면 소송 걸 거야. 끝까지 싸울 거라고. 법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러자 큰딸은 화도 내고 울기도 하더군요. 대체 왜 그래? 내 돈이잖아.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내 돈이라고. 왜 나만 못 받는 건데? 왜 나만 안 줘? 그때 작은 딸이 나서서 큰 딸을 진정시키더군요. 언니, 속상한 마음 알아. 그런데 아빠 유언이 있잖아. 일단 진정하고 엄마가 말한 대로 차분히 생각해보자. 평소 큰딸과 작은딸은 사이가 각별했어요. 큰딸이 바람나서 이혼당할 때도 작은딸만큼은 자기 언니를 챙기며 위로해 주었었죠. 하지만 이 순간 큰딸은 작은딸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울다가 화를 냈다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절대 아니야. 그래, 엄마 말대로 소송 걸게. 원하는 게 그거지? 알았어. 나 엄마랑 끝까지 싸울 거야. 언니, 우리들 속상하게 왜 그래?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보자. 어? 언니. 그러나 큰딸은 작은딸의 팔을 뿌리치고 거칠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나 이제 엄마 안 봐. 엄마랑 영 끊을 거라고. 두고 봐. 내가 소송에서 이겨서 아빠 돈 다 뺏을 거야. 아니, 내 목 다 챙길 거야. 그렇게 큰딸은 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큰딸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딸의 분노와 슬픔을 제가 어찌 모르겠어요. 아들과 작은딸에게는 정해진 몫의 유산을 주는데 자기만 못 받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기 전 제게 신신당부한 말을 저는 잊을 수도 없었고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큰딸을 걱정하며 제게 부탁을 한 게 있었거든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나도 언젠가 엄마 마음 이해할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 엄마. 내가 언니는 밤낮으로 잘 살펴볼게. 아들과 작은딸의 위로를 들으며 저는 조금은 안도했지만 큰딸을 향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큰딸은 정말 자기 말에 책임을 지듯 제게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저는 큰딸의 소식을 작은딸을 통해서만 간간히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딸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딸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낯선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는데 뭔가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행여나 시비를 걸까봐 집으로 서둘러 가려는데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미자 씨죠? 누구세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왜 저를 보고 저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이름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구신데 그러시냐고요? 저 아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남자는 무례하게 입을 열더군요. 박주미, 알죠? 아줌마 딸내미. 주미가 아줌마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그 돈 안 주고 있다면서요. 주미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의 유산인데 왜 안 줍니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큰딸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큰딸의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그 남자는 자신을 큰딸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더군요. 내 여자친구 유산 받아야 하니까 돈 내놔. 무슨 아줌마가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아? 뭐 죽을 때 그 돈 다 들고 갈 거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큰딸은 연락도 없더니 당장 남자친구라는 남자가 나타나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큰딸에게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바람나서 이혼을 당한 큰딸은 이혼 이후 내연남과 정리를 했었거든요. 무엇보다 큰딸의 내연남은 저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의 태도는 더 이상했어요.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제게 돈을 뜯는 것처럼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죠. 주미 남자친구라고요? 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남자는 그런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계속 돈 못 내놓겠다고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져. 나 되게 험한 사람이야. 노인 공경? 그딴 말 씨부리면서 나 가르치려 들면 바로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야. 그의 말에 저는 한순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약하게 보이면 이놈은 더 크게 저를 위협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내 딸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해 볼 거고, 무엇보다 유산 문제는 내 딸과 내가 해결할 문제야.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남자는 화를 내며 한 발짝 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때리고 싶게 생겼네, 아줌마. 아줌마, 내가 관여할 만하니까 하지. 안 그래? 주미한테 돈 안 준다며 줄 돈은 줘야지 어디서 돈 욕심이야. 계속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나도 말로 안 해. 말로 안 하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네 깡패 새끼니? 백주대낮에 어디서 행패야? 돌아가. 네 나 계속 협박하면 나도 이제 안 참고 경찰 부를 거야. 그 순간 그 남자는 주먹으로 벽을 세게 치더군요. 깡패 새끼. 참나, 듣는 깡패 섭섭하게. 아줌마,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 경찰 부른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아냐? 내가 경찰 무서워할 것 같아? 부르라고 이 아줌마야. 아줌마가 경찰 부르면 그때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냥 바로 끝장나는 거라고. 길 한복판에서 남자가 소리치니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조금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아이씨, 쪽팔리게. 아줌마, 그냥 조용히 줄 거 주고 끝냅시다. 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남자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려는 순간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이, 아줌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굴어? 경찰 부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니까? 당신 딸은 무사할 것 같아? 이런 놈이 내 딸 남자친구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그 일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되었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무서웠죠. 이 개뼈다구 같이 생긴 놈이 어디서 협박질이야? 너 이름 뭐야? 네가 뭔데 내 딸 이름 말하면서 날 협박을 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러냐? 내 남편 형은 땡땡 지방법원에 있고 내 남동생은 유 앞에 있는 땡땡 경찰서 서장이야. 내가 우리 집 형광등 갈 때도 땡땡 경찰서 서장으로 있는 내 동생 불러서 갈아달라고 말하는 여자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협박을 해? 감히 네가? 그래, 경찰 불러보자. 네가 어디 어떻게 가만 안 있나? 나도 구경 좀 해보자. 물론 개뻥이었어요. 지인으로 알고 있는 순경도 없어요, 저.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나오는 대로 허세 부리면서 떠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긴 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한테 제 허세가 통한 듯 했어요.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아줌마,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일단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자니까. 풀긴 뭘 풀어, 이 미친놈아. 네가 부르라며. 너 내가 전화 한 통하면 경찰이 몇 명이나 달려오는지 함 세워봐라. 네 손가락으로도 다 못 셀 거다, 이 새끼야. 저는 그놈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나 김미자인데 여기 정신이 이상한 놈이 지금 날 협박하고 있네. 너네는 대체 순찰을 어떻게 도는 거야? 내 앞에 이런 놈이 나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 강력계 형사로 서너 명만 지금 보내봐. 그래. 네? 순찰이요? 누구시라고요? 그래. 우리 집 앞으로 보내. 네? 댁이 어디신데요? 남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제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는 얼굴이 굳어진 채로 저를 한 번 더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씨, 재수없게. 하여간 아줌마, 주미한테 유산 주소. 좋게 말할 때 들어요. 그렇게 말한 뒤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나서야 제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했어요.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딸 주미야.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곧바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왜 전화했어? 주민이? 별일 없어? 너 지금 안전한 거야? 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야? 하나씩 물어. 왜 그래? 나 별일 없어. 지금 네 남자친구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서 나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갔어. 안 내놓으면 너 큰일 난다면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를 받은 큰딸은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엄마, 미안해. 그 인간 별 대수롭지 않은 인간이야. 그 사람 내가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큰딸의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큰딸의 안위가 걱정되었어요.
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남자가 네 남자친구 맞아? 그놈이 너도 협박하니? 큰딸은 대답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 걱정할 일 없어. 그럼 걱정이 안 되게 살아. 매번 이게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너 걱정하는 거 알아? 남자를 만나도 똑바로 된 놈을 만나라고. 그냥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신경 끊으면 되잖아. 누가 엄마한테 내 걱정해달래? 누군 하고 싶어서 하니? 네가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내가 엄마 자식이었어? 몰랐네. 그래 미안해. 걱정시킬 일 안 만들게.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미안해. 다음에 연락할게. 그렇게 말한 후 큰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큰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그 침묵이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큰딸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갔죠. 저는 결국 작은 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언니랑 연락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게. 그리고 내가 언니 잘 살펴보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일단 오늘 일도 언니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말해줄게. 작은 딸의 말을 듣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큰딸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작은 딸에게 모든 걸 맡기기만 하는 것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작은 딸을 믿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큰딸과의 갈등이 생기고 2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그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큰딸과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채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미련과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2년간 후회를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남편의 유산을 그냥 줬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큰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먼저 큰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다행히 큰딸은 작은 딸과는 왕래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의 첫 마디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엄마, 언니,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딸이 정신을 차렸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딸은 큰딸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니, 일도 잘 다니고 있어. 작은 회사긴 한데 지금 2년째 잘 다니고 있고 애도 잘 돌보면서 혼자 열심히 살고 있어. 엄마도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2년 동안 연락을 끊은 딸이 정말로 변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동안 큰딸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감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만이 더 커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큰딸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딸의 말을 듣고 마음먹었죠. 큰딸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다면 이제 제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딸이 알려준 원룸 주소를 확인하고 큰딸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서 큰딸이 살고 있다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큰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을 싸면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설렘, 불안,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서운함까지요. 큰딸이 살고 있는 원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허름한 건물에 놀랐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직감할 수 있었죠. 낡은 건물 외관과 작은 원룸 앞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20분 넘게 그 원룸 앞에 서 있었어요. 큰딸이 저를 어떻게 맞이할지, 2년 만에 만나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큰딸이 살고 있던 원룸의 현관문이 열렸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큰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주아한테 이야기 들었어. 엄마 곧 찾아올 거라고. 뭐하고 서 있어? 어서 들어와. 오랜만이네 엄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섰어요. 우리는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죠. 2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 걱정,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주방과 이부자리, 그리고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부 자리에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손자가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유치원을 못 갔네. 내 손자 많이 컸다.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선 저는 곧바로 딸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딸과 손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좁은 공간이 예상보다 훨씬 초라하고 힘들어 보였죠. 모든 건 낡은 가구와 좁은 방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그제야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그 모든 게 다 미안하고 계속 미안해. 큰딸은 고개를 숙이며 먼저 사과를 건넸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딸이 외도와 사치로 저와 남편에게 상처를 준 일,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했죠. 하지만 딸의 미안함이 담긴 목소리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제 말에 큰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와서 정말 이해가 안 돼.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정말 내가 너무 못됐어. 엄마, 나 이제는 후회만 남아. 큰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순간 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앞으로는 더 잘 살아가면 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큰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야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겠어. 내가 그때 엄마 아빠한테 너무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내 딸을 용서하자고요. 할머니? 그때 이부자리에서 자던 손자가 잠에서 깼는지 일어나 있었어요. 작은 책으로 조용히 걸어 나와 저를 바라보는 손자는 저를 향해 달려와 안기더군요. 4살 때 보고 못 보다가 이제 6살이 된 손자가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더군요. 그땐 저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왔어?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왜 울어? 할머니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이제 매일 놀러와, 응?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막 울었어. 그래, 내 새끼. 할머니가 이제 매일 놀러 올게. 매일 놀러 와서 우리 지우도 안아주고 그럴게. 저라고 왜 제 손자가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큰딸을 위해 이를 악물고 보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었죠. 많이 컸지? 이제 말도 곧잘해. 요즘은 시끄러울 지경이야. 유치원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잘 크고 있어. 참 엄마, 나 일도 구했어. 이번에 승진도 했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 이제 내 아들 지우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 많이 변했구나. 정말로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고맙다. 딸이 그동안 겪었을 고생과 아픔이 모두 담긴 듯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이 정말 들었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제대로 사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죠. 큰딸은 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빠 살아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아빠 어떡해. 아빠한테 미안해서 나 어떡해. 네 아빠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괜찮아.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딸에게 남편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했었어. 앞으로 줌이 너 돈으로 도와주지 말라고. 알아. 그땐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빠 말이 맞았어. 그런데 이 말도 꼭 신신당부했어. 네가 정신 차리면 그때는 꼭 도와주라고. 이전에 잘못들 때문에 밉더라도 그땐 꼭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도와줄 거야. 아빠가 얼마나 널 아꼈는지 알지? 아들이라고 진수 태어났을 땐 시부모님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빠는 그래도 네가 첫 자식이라고 너한테 더 정이 간다고 했어. 이건 비밀이지만 다른 애들보다 널 더 아꼈다. 잘 알아. 아빠가 나 정말 많이 아껴줬는데. 그 말을 전하며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가 담긴 통장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딸이 다시 제대로 살길 바라는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네가 제대로 살고 있으니 너한테 주는 거야. 이 돈은 네가 잘 써야 돼. 큰딸은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나 이 돈 받을 자격 없어. 받아. 이걸로 집도 옮겨서 지우 키워.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살아. 하늘에서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꼭 잘 살아. 큰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딸은 다짐하듯 말했어요. 이 돈은 정말로 잘 쓸게. 앞으로는 절대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을게. 딸의 다짐을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었죠. 그러던 중 문득 그때 만났던 남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딸의 남자친구라고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한테 찾아왔던 남자는 정말 네 남자친구 아니었어? 그 사람 남자친구 아니었어. 나 이제 남자는 쳐다도 안 봐.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사채업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었어. 그래서 유산 받아야만 그 돈을 갚을 수 있었던 거야. 그제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딸이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사채업자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협박했던 건지도요. 내가 일해서 그 돈은 거의 갚았어. 아빠 유산을 받았지만 남은 돈도 내가 일해서 갚을 거야, 엄마. 그 돈 갚는데 아빠 유산 쓰기는 싫어. 저는 그 말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딸이 진짜 변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그때의 저는 제게 닥쳐올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큰딸에게 유산을 준 후 저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이 이제 다시 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부부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죠. 엄마, 누나한테 누나 몫에 아빠 유산 줬다는 거 사실이야? 도대체 왜 누나한테 유산을 줬어? 아빠가 분명히 그 돈 절대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유언이었어. 설마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준 거야? 아들은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네 누나가 이제 많이 변했어. 정신 차리고 지우랑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있어. 무엇보다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아빠 뜻에 따라 도와준 거야. 하지만 아들은 제 설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빠 뜻이라니. 아빠 뜻은 아빠가 유언장에 분명 적었잖아. 누나한테 돈 주지 말라고. 왜 엄마가 아빠 뜻을 마음대로 바꾸는데? 니들은 모르겠지만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부탁했어. 네 누나가 정신 차리면 그때는 꼭 도와주라고. 그래서 난 그 뜻을 따른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그랬다고? 아니, 정말로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 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주미가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지만 네 누나잖아. 지난 일들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 가족인 우리가 도와주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 탓하지 않을게. 그런데 난 누나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주미 만나본 적이 있어? 최근엔 만난 적 없지만 네 누나 정말 많이 변했. 엄마,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난 누나가 변했다는 거 절대 못 믿어. 고작 2년 조금 지났다고 저렇게 반성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누나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척하는 거지. 엄마가 누나한테 속은 거야.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있더군요. 네가 누나 믿기 어려워하는 거 알지만 네 누나 엄마한테는 내 자식이야. 엄마가 내 자식을 모르겠니? 네 누나 편한 거 맞아. 그러니까 엄마는 내 딸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진수야. 그러니 제발 너도 누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한번 믿어볼게. 아빠 뜻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경솔하게 굴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아빠 뜻 이해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더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자. 우리는 다 가족이잖니.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엄마, 사람 너무 믿지 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설령 부모일지라도. 그리고 아들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멀지 않은 시점 아들의 말 중에도 옳은 말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부모도 속일 수 있다는 그 말을요. 더한 것도 하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여행은커녕 동네 공원도 가지 않던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주말에 우리랑 등산 가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저희하고 자주 등산도 가고 그랬잖아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오랜만에 같이 나들이 가요. 집에만 그렇게 있으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우울증 생겨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랑 함께 산에 가서 바람도 쐬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죽고 가족끼리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의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 네 아빠 살아있을 적에는 정말 전국에 있는 산은 다 가봤는데 네 아빠가 산을 좀 좋아했었니?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나 생각하고 챙겨줘서. 주말에 함께 가자. 엄마 정말 기대된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죠. 그러나 도착한 곳은 저희 부부가 이전에 다니던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은 외딴 곳처럼 보였고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인가 보네. 길도 너무 나빠서 다니기도 힘들다.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등산객들 많은 길인데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없네. 그래도 좋잖아, 엄마. 우리 집이 전세 낸 것 같네. 아이, 공기 좋다. 간만에 나오니까 정말 좋네. 엄마,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은근 멋지고 조용하고 좋아. 산길은 너무 한적했고 다른 등산객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길도 너무 험해서 도저히 등산로 같아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등산을 하는 길이 너무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이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우리 기념사진 찍자. 아이, 저기 풍경 죽여준다. 저기 서보세요. 내가 찍어줄게.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서보라는 절벽 근처는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아유, 아니야. 저긴 너무 무섭다, 얘. 그냥 여기서 사진 찍으면 돼. 하지만 아들은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멀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언저리에 서 있으면 되지. 엄마 봐봐. 이런 풍경을 어디서 봐. 내가 사진 기똥차게 찍은 다음 현상해줄게. 집에 걸어놓자. 그래요, 어머니. 남는 건 사진뿐이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다정한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꺼림칙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절벽 근처는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강한 권유에 결국 저는
마지못해 그 근처에 서 있기로 했어요. 위험한 곳까지 내려가지는 않고요. 알았어. 여기에만 서 있을게. 아들, 여기도 배경 멋지다. 엄마 그냥 여기에서 사진 찍어줘. 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절벽 근처에 도착하자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은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무서운 느낌이 몰려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사진은 다른 곳에서 찍자. 엄마 그냥 여기 꽃들이랑 찍어줘. 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더럽게 질질 끄네. 이러다 사람 오겠다. 그냥 당신이 빨리 해치워.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진수야, 뭐 하는 거야? 엄마 무섭다고.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그대로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저를 절벽에서 밀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누군들 이런 일을 꿈에라도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추락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들의 배신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꿈인가? 왜 아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 생각을 끝으로 저는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후에야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둡고 낯선 절벽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절벽 사이에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걸쳐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더군요. 일단 몸을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떨어지며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더군요. 하지만 굴러떨어지며 바위와 나뭇가지에 몸이 긁혔는지 몸 곳곳이 찢어지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쑤시고 아팠죠.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절벽 아래에 갇혀 있었고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어오르기엔 절벽은 너무나 가팔랐어요. 행여 기어오르다가 실수라도 하면 그땐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과 비상식량, 물은 가방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도 아들이 대신 들어주었죠. 저 힘들다고 자기가 대신 들겠다고 했는데 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랬구나 싶어 억울하고 분통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없기에 구조 요청을 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야, 박진수,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니? 대체 왜 그랬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밤이 찾아왔고 어둠과 추위가 저를 덮쳤어요. 등산을 할 때는 더웠는데 산의 밤은 참 춥더군요. 추위 속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고 목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버렸고요.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저는 겨우 버텼습니다. 그것도 무려 4일을요. 4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먹은 것은 없고 물도 못 마시니 몸은 점점 약해졌죠.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며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무슨 인생이니? 어떻게 아들 손에 죽을 수가 있어? 아휴, 여보, 건영 씨,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살려줘. 나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끝이구나 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기적처럼 절벽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소리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위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거 사람 목소리 아니야? 그런가? 아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이, 저 밑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아, 거기 사람 있어요. 이봐요. 마침 절벽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신만이들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유, 아줌마. 아이,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에이, 떨어졌어요? 많이 다치셨어? 저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네, 다쳤어요. 저 곧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신만이들은 즉시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탈진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저 하나 구하겠다고 헬기까지 날아오더군요. 저는 구조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몸이 상한 곳은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4일이나 굶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진 상태였어요. 의사 말이 하루 이틀 구조가 더 늦어졌으면 살아있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험한 절벽으로 떨어졌냐는 의사 말에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연놈들이 저 죽으라고 거기 데리고 가서 절 밀어버렸습니다. 네? 아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아이, 대체 누가 그런 못된 짓을? 짐승만도 못한 놈들 있어요. 바로 경찰들이 출동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혹시 모를 기본 검사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님을 절벽에서 밀었다고요? 네, 그 연놈들이 있는 곳 제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요. 용의자 인적사항 말씀 주시면 저희가 먼저 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할게요. 어머님은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 진술서 써주시면. 지금 가자고요. 내가 그놈들 얼굴을 지금 당장 봐야 하니까. 하지만 일 처리의 순서가. 이 사람들아, 나 밀친 놈이 내 아들이라고. 그 절벽 아래로 날 던져버린 놈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지 엄마 죽으라고 그 절벽에서 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서 내 아들 만나야겠다고요.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한다고. 너 왜 그랬냐고. 엄마 진짜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고. 내 말 알겠어요, 경찰 양반?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놀랄 지경인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바로 경찰차를 타고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마주할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그리고 슬픔이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결심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에서 4일간 죽어가며 결심한 것이었죠. 이제 너희에게 용서란 없다. 아들 집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라. 순간 아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하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문도 못 열어주더군요. 아마 아들놈은 집안에서 너무 놀라 기절 직전이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엄마가 멀쩡히 살아서 자기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니까요. 진수야, 네 엄마야. 문 열어. 엄마 안 죽고 살아왔다. 박진수 씨,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리자 결국 아들이 한참 만에 문을 열더군요. 아마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요. 문을 열고 저를 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귀신 아니요. 뭘 그리 놀라? 엄마가 어떻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절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을 때 제가 죽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 앞에 살아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저승사자처럼 서 있었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박진수 씨가 어머님을 땡땡산 절벽에서 밀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저희도 한참을 찾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향해 다가가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게 겨우 치매냐? 응? 너 박진수, 내 아들이고 870305-12땡땡땡땡땡. 그리고 저것은 내 며느리 홍사라 891212. 이래도 치매냐? 네가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해? 어떻게 이러냐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사랑하고 믿어왔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경찰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님, 오해세요. 그저 사고였어요. 저는 이어서 며느리 귀싸대기도 갈겨버렸습니다. 쩍하는 소리가 아들 집에 울려 퍼지더군요. 그렇게 하나뿐이 없는 며느리라고 아껴주고 그랬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오해? 무슨 오해? 그게 무슨 사고니? 내가 발을 헛디뎠어? 내가 니들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갔니? 내 아들 진수가 날 번쩍 들어서 니들이 절벽으로 날 던져버리지 않았니? 너 그때 뭐라 그랬어? 더럽게 질질 끈다고 그랬지? 그게 사고고 오해냐? 이 천벌받을 것들아. 엄마 미안해. 용서해줘. 나 진짜 그러기 싫었는데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야.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시키다니. 경찰 아저씨, 이 사람 말 믿지 마요. 제가 오히려 당한 거예요. 이 사람 사업 망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지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이자고 저한테 먼저 말한 거 이 사람이에요. 웃기지 마. 산에 가서 버리자고 한 거 다 네 계획이었잖아. 그래. 실종 신고 내역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 실종된 곳 신고도 엉뚱한 곳으로 해서 일부러 찾지도 못하게 한 거라고요.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라고요. 이 사람이지. 아들 부부가 서로 니탓내탓하며 자기들 범죄를 자백하더군요. 그걸 지켜보는 경찰들도 어이없어 했죠. 어디서 서로 니 탓이다 하면서 탓을 해? 니들 둘이 그런 거야. 둘이 같이 계획하고 둘이 같이 나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 오냐? 둘이서 사이좋게 감옥 가서 평생 살아라. 엄마, 용서해주세요. 누나도 용서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줘요. 나도 자식이잖아. 엄마 제발요. 용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경찰 양반, 이것들 다 쳐넣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 아들 부부는 이후에도 경찰에게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면 왜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겠어요. 모든 것이 명백했죠.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에게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가 스스로 절벽으로 달려들어서 뛰어들었다고요. 치매 검사해보시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살아남아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거였죠. 경찰은 두 사람을 연행해 갔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절 죽이려 했다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죠. 경찰서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요. 남편이 죽으며 받은 유산은 이미 탕진한 지 오래더군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제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요. 어떻게 그깟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려 합니까? 하지만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면서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죠.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저는 아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어요. 난 이제 너희와는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너무나 아팠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제 인생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1심 법정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려 했던 계획이 모두 밝혀진 후 법정에서 판사는 분노하며 판결을 했죠. 뻔뻔한 아들은 항소를 했지만 오히려 2심에서 형이 더 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는지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을 굳게 새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의 모든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너무도 큰 상처로 남아 다시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감옥에 들어간 후 면회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들의 징역을 듣고 난 뒤에도 한동안 깊은 상처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딸들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과 작은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두 딸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진수가 그런 짓을... 엄마, 이제부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엄마 모실게요. 그 말에 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아들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두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힘이 되었죠. 딸들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저도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두 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딸들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남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저는 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났어요. 큰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정착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역시 늘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응원해 주었죠. 이 둘이 저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결심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남은 삶은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평온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아들과의 인연은 이제 끝이 났지만 저는 앞으로 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